이명백 세미나 주제 강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발표도 소프트웨어 학부의 이재국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도 소프트웨어 학부의 이경용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대규모 데이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차세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발표가 AI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AI를 이제 앞으로 서포트할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앞으로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영 교수님께서는 2016년도에 국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 부임 후에 데이터 응용 관점에서 효율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분산 컴퓨팅 자원의 관리에 대한 연구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다음에 HP 랩에서 또는 삼성전자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박수로 초청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저희 소개받은 소프트웨어 학부의 이경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이죠. 거기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제 발전을 해나가고 이제 미래에 이렇게 쭉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데이터 처리라는 관점에서 아니면 이렇게 전반적인 빅데이터, AI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저희 요 세미나 자체가 그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 이렇게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나마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를 사죠. 전자마트나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지마켓이나 그래서 컴퓨터를 사서 컴퓨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작업하는 곳, 연구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사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을 이제 구입 없이 필요할 때마다 컴퓨팅 자원이라는 것만 이제 빌려서 쓰는 게 이게 하게끔 해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럼 정말 컴퓨터를 빌린다고 하는 게 피지컬한 서버나 피지컬한 컴퓨터를 빌려서 이렇게 렌탈하듯이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항상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나 컴퓨터의 위치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고 사용자는 그 서버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연결된 서버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 서버를 사용을 할 때는 서버를 하나 크게 사죠.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좀 사면 그것 때부터 이렇게 내게 되는데 그런 소유의 개념 없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는 그냥 얘를 내가 사용한 만큼 내가 1시간을 사용하면은 1시간만큼의 사용량을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양이 그러니까 컴퓨터 사양이 이 정도 사양이 있다 했을 때 요거는 시간당 한 20센트 정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과금이 되는 거죠. 시간당 200원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전기세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세도 우리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고, 또 다양한, 혜택도 있고요. 혜택도 있고, 또 다양한 이제 과금 정책도 있듯이, 그 전기세와 비슷하게 이제 과금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활용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제 뒤에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컴퓨터를 그냥 단순히 빌려준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쳐주면서 이렇게 시간당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다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 요 아래 나와 있는 세계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들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회사들이 자기네 이제 큰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관리해주면서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해줌으로써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런 이제 관리의 오버헤드에서 벗어나게 됐죠.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나 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뭐 짧게나마 드릴게요. 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뭐첫 번째로 선투자 비용이 없다는 걸 우리가 서버를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학부에도 있고 우리 학교에도 이번에 아마도 뭐 여러 이제 많은 컴퓨터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뭐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서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많이 서버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초기 비용이 없는 거죠. 실제로 구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컴퓨터다 하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좀 고사양의 좋은 컴퓨터들은 이제 뭐 수천만 원, 이제 수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대 자체에 이제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이게 뭐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비용 절감이란 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버를 사면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요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으로 물가는 오르는 게 보통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고, 기본적으로 뭐 최소한 쭉 지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 이례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료는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요금이 단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지금 메이저하게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요. 심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한 대를 산다면, 우리 뭐 학교 차원이건 개인 차원에서 산다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만드는 뭐 HP란 회사, IBM에서 산다고 했을 때, 한 대를 샀을 때 가격과, 큰 회사들, 그러니까 뭐 AWS나 구글에서 뭐 수천 대, 수만 대 서버를 한 대 샀을 때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대규모로 샀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겠죠.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용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를 구매하는 비용을 줄이고, 구매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으로 운용 비용이 같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다운되고, 가격이 다운되니까 사용자는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 요걸 제가 뭐 조금 뭐 다른 얘기로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뭐 즐겨보는 TV 중에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 식당 그걸 이제 즐겨보는데 그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그분이 굉장히 사업가적 마인드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식당을 잘 되게 할 때 우선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을 떨어뜨리면 손님들이 많이 올 거고 손님들이 많이 옴으로써 이렇게 뭐 식당에 재료를 많이 재료를 많이 사게 될 거고 많이 사게 됨으로써 뭔가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러면 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더 다운시키고 사람을 더 모으는 이제 그런 식의 뭐 영업 비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똑같이 클라우드에도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탄력적인 운영이라는 부분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많은 서버를 이제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듯이 내가 서버를 뭐 사놓고 그 서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서버를 증설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뭐 AI나 빅데이터 같은 응용에서 갑자기 많은 서비스 자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유용하겠죠. 그게 있고, 속도 및 민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빠르게 그냥 뭐 웹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바로 서버가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탄력성 및 속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뭐 학교에서 본다면은 학교에서 서버를 구매한다면 뭐 최소한 한 달은 걸리죠. 산학연구단에 중앙 구매 요청하고 뭐 견적서 받고 이렇게 뭐 프로세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 달, 두 달 걸리던 게 어떻게 보면 1분, 2분 만에 진행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다양한 좀 오버헤드들을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개발자는 이제 핵심 서비스에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확장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서비스를 전 세계 어디든지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벤더들이 많은 곳에 자기네 서버들을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그 설치된 곳에다가 언제든지 이제 자신만의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더 어떻게 일반적인 클라우드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 클라우드의 개조를 말씀드렸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닐 수가 있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나마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드릴 텐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2006년도에 최초로 발표가 됐어요.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이트 있죠. 가장 표현해서 아마존이라는 곳에서 아마존 EC2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2006년도에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한이 되었고 발전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이걸 갖다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을 1세대 모델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라고 많이 명합니다. 명하는데 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원격에다가 띄워두고 그 서버에 접속해서 사용을 하는 식의 서비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처음에 나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많이 되고, 아니 실제로 이게 그 활용이 되다 보니까 약 한 2010년대 중반 정도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좀 이제 다른 조금 좀 가벼운 운영 부담이 덜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 덜한 기술들이 나와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요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들이 거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2년 뒤 아니면 4, 5년 뒤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떤 모양이 될까라고 본다면 요 맨 위에 있는 요런 람다나 API 게이트웨이 요런 다양한 서비스를 쓰는 좀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3세대로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가 처음 나왔게 됐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할런지에 대한 걸 짧게 남아서 이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왜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6년도에 AWS라고 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한 파트에서 시작이 되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그 시작된 시나리오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나리오였을 것 같긴 해요. 아마존이라는 게 그 전자상거래 회사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그 회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모태 자체가 전자책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도 굉장히 사실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아마존닷컴의 방문 트래픽이 일요일, 월요일에서 일주일간에서 쭉 보면 낮에 사람이 많고 새벽에 사람이 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패턴으로 사람이 많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아니 우리가 만약에 방문객들이 항상 이렇게 온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만약에 온다면 그냥 이 정도 서버를 준비해 두면 이 모든 사용자들의 요청을 다 준비된 서버로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별 문제 없이 되는데, 항상 이렇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 아래의 그래픽은 뭐냐면, 이게 일반적인 그 시기라면, 아래는 이제 11월 달 중에 아마존닷컴 방문 트래픽인데,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땡스기빙 다음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버 먼데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그래서 요 이튿날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방문자가 폭증을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지는데, 요걸 한번 그려보면, 보통 때는 요 정도로 사용자가 온다면, 11월 달에는 이렇게 쭉 오다가, 땡스기빙 가까워져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피크 올라가고, 또 사이버 문제는 확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마존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생겨서 이렇게 방문자가 폭증을 하는데, 폭증하는 방문자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잘 요청을 처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든 피크에 맞춰서 서버를 준비를 해두면, 이때는 다 24%만 사용하고 거의 4분의 3은 서버가 노니까, 자원의 낭비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데,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서버를 사용을 할 때, 서버를 갖다가 요 정도만 사용자가 있을 만큼만
구동을 해요. 이렇게 구동을 하다가 만약에 사용자가 많아지고 요청을 처리해야 할 서버가 많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서버를 새롭게 켜서 빠르게 요청을 빠르게 키고 빠르게 이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서버를 시작을 해서 빠르게 요 많은 그 트래픽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초기 클라우드 커뮤니티 서비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뭐 필요에 의해서 정말로 이제 필요했겠죠. 필요해서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시나리오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웹 서비스들이 다 가지고 있죠. 뭐 우리 학교에 종합정보 시스템에서도 그 뭐 수강 신청 때 트래픽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런 트래픽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가 많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우리 뭐 그 기차표 예매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사실 많은데 어쨌거나 이제 그런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필요를 갖다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런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클라우드 커뮤니티 서비스가 되고 요게 이제 1세대 클라우드로 나오는 이제 서버가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트래픽을 잘 처리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은 뭐냐면 가변적인 컴퓨팅 자원을 수요하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초기에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그 처음 만들었던 회사가 이제 처음에는 사원들이 별로 없었겠죠. 개발자들이나 직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서버를 사용해서 쓰다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빌드,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컴파일 단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흔히 그 실험하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하면 굉장히 다양한 큰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시뮬레이션을 뭐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주구장창 돌리지는 않죠. 분석을 하다가 또 코드를 짜서 돌리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약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요 컴파일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슷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과 비슷한 작업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얘를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뭐 각 팀별로 요 왼쪽에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에는 각 팀이 있으면 각 팀별로 자기네 팀에서 필요한 서버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팀에서 필요로 하면 필요한 걸 쓰고 이 팀은 이 팀 필요한 걸 쓰고 각자를 필요한 걸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죠. 우리 일반적인 연구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2006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고맘때 나왔을 때 제가 또 마침 그 이제 학부를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가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렇게 막 그 개발하면서 이렇게 연구원으로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컴파일이라는 게 많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자원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냥 쭉 컴파일을 해버리면 뭐 1시간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였다면 좋은 서버를 샀으면은 10분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럼 1시간이라는 걸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니까 여러 팀들이 각자 그 서버를 이제 좋은 서버를 사서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건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당연한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팀에서도 사서 쓰고 다 그렇게 썼는데 그 맘때 또 어떤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회사에다가 큰 서버 풀을 갖춰두고 전혀 새로운 기술도 아닌 그 당시에 그냥 누구나 다 쓸 수 있었던 그냥 공개가 되어 있던 가상화란 기술을 써가지고 큰 서버 풀을 갖춰놓고 그냥 가상화 기술을 써서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서버를 빌려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좀 예약 개념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동작을 하고 또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서버를 각자 뭐 팀별로 쓸 필요도 없고 큰 팀을 안에 맞춰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동작을 하니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때 그 CEO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사업 아이템으로 괜찮겠다 해서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 훨씬 이전부터 요런 이제 그 뭐랄까 자원의 공유 그리고 좀 이전에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요 탄력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의 확장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걸 통해서 초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게 됐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게 됐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게 이제 1차가 되겠고,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초기에 그 흔히 말하는 1세대 클라우드 서비스가 크게 성공을 거뒀는데, 그 1세대 서비스에서 초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중요했던 요구사항은 요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가 필요하면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서버를 빠르게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버를 시작을 한 다음에 시작했으면 내가 시작한 서버에 언제든지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분배해줄 수 있는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오토 스케일링 아니면 로드 밸런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서버가 많아졌을 경우는 여기서 뭐 실패 사례를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제 사실 요걸 1세대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만족을 해줬는데, 근데 그때 1세대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됐던 기술은 요 가상화라고 하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좀 기술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처음에 초기에 요청사항은 굉장히 잘 만족을 해줬지만, 몇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컸던 게 뭐냐면 좀 오버헤드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을 구동하는데 오버헤드가 컸거든요. 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다른 경량화된 방법으로 좀 클라우드 서비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2세대 클라우드 서비스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좀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진 않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1세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면서 나왔던 핵심 기술인 가상화 기술, 2세대에 나왔던 뭐 컨테이너 기술들이 사실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봐서는 전혀 없는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어요. 기술 자체는 꽤나 오래 전부터 계속 존재해 왔는데, 걔를 갖다가 적절히 잘 시기적절하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이제 뭐 큰 이제 활용성을 높여준 거죠. 그래서 뭐 리눅스 컨테이너로부터 해서 다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뭐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꽤 나오게 되는데, 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얘가 쭉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 자체의 발전이 되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다커라고 하는 회사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스타트업이 되게 작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되는데, 이 회사가 초기에 아이템을 굉장히 잘 잡아서 이렇게 뭐 크게 이제 이슈를 시키니까, 그 마지막에 있는 요 쿠버네티스라는 걸 개발한 회사는 구글이거든요. 구글에서 개발했는데, 구글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협력을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서 회사에서 그냥 이제 자기네들 독자 노선을 개발을 하다가 결국은 또 이제 구글 클라우드 나름대로 자기네만의 솔루션을 내므로써 이런 좀 그 클라우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갔고요. 지금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장 그 뭐 핫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이 이제 활용되는 기술들은 요 맨 아래쪽에 있는 구글에서 만든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서비스들이 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주력이 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저희가 한번 요거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지금의 서비스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 앞으로 나올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떻게 될런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논문을 하나 약간 인용을 해왔는데, UC 버클리라고 하는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작년이네요. 작년에 발표했고, 클라우드 컴퓨팅 심플리파이드 버클리 비욘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2006년도에 처음 나온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까지 약 한 10여 년간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쭉 한번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될지를 좀 이제 내다보는 그런 논문이 되는데, 거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구절 하나는 뭐냐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의 제공 모델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 EC2 is at one end of the spectrum이라고 해서, EC2라고 하는 게 하나의 스펙트럼의 끝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를 빌려주는, 그 다음에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are application domain specific platforms such as Google App Engine이라고 해서, 다른 한쪽에는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초기 클라우드에서 잡았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 두 개의 큰 차이점을 본다면 어떠냐면, 이제 운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다른데, EC2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버를 그냥 주는 거예요, 사용자에게. 서버를 주면 사용자가 알아서 그 서버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구글 앱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게
구글 클라우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엔진이 되는데 이 앱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용자에게 서버를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그냥 클라우드에 특화된 뭔가 서비스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자기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초기에 클라우드 모델은 요 아마존과 구글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거죠. 가져갔는데 그 당시에 초기 클라우드 모델,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렇게 제안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클라우드란 말은 나오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는 되고 기술적으로 이슈는 되는데 요 기술이 성공할런지 실패할런지는 아무도 사실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지금처럼 잠시 한번 뜨다가 언제든 사그라질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나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갖다가 클라우드 전용으로 하기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냐면 그냥 자기네 데이터 센터로 자기네 서버에서 이렇게 운용하던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걔를 그냥 클라우드에다가 한번 이건 이렇게 살짝 한번 동작하는지만 보는 거죠. 보고 동작이 잘 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 초기에는 이제 그런 식의 그 응용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뭔가 클라우드에 특화된 응용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서버에다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 정도가 라이트한 게 굉장히 적절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클라우드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누구도 이제 야, 클라우드가 어느 순간 실패를 해서 클라우드는 없어질 기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 컴퓨팅 서버 자원들은 대부분이 다 클라우드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이전에 초기에 썼던 그 서버를 빌려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개발할 때부터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클라우드 전용에서 잘 동작을 하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클라우드 시장을 보면은 아마존이 구글보다 굉장히 큰 시장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초기 모델이 조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한쪽이 크게 이제 어떻게 한쪽이 맞았던 거죠. 초기 클라우드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그다음에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글의 초기 모델이 틀렸느냐? 아니에요. 구글의 저 모델이 지금 나왔다면 오히려 지금의 서비스 모델에는 구글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지금 이제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들이고 앞으로 사용될 서비스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클라우드 벤더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뭔가 서버를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주는 건데 요걸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그냥 그 드랍박스나 뭐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시죠. 드랍박스 많이 사용을 하시죠. 드랍박스를 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드랍박스에 업로드 해두면 걔가 그냥 저장이 돼 있고 저장이 된 게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유실을 걱정하지 않으시죠. 내가 올려뒀는데 얘가 유실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하지 않으시죠. 근데 실제로 근데 유실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사용자가 뭔가 그 유실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뭐 필요로 할 때 굉장히 큰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았을 때 서버가 부하가 커져서 다운로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내가 파일을 하나를 뭐 1000명의 뭐 교수님들이 만약에 서버를 올려놨는데 파일을 1000명의 학생이 동시에 다운받아서 느려질까? 그런 걱정 안 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한 번에 오고 뭔가 서버가 고장난다든지 해서 이런 뭐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이제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해주고 사용자에게 그냥 파일만 올려둬라. 그럼 그 뒤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해줄게라고 하는 게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고 해요. 저희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파일을 공유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야기 가장 쉽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가 잘 조합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또 다음 세대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 쭉 초기 1세대 모델부터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번 그 프로그래밍 언어와 한번 발전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언어는 C나 C++ 언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또 조금 뒤에는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1학년 때 첫 언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소프트웨어학부 1학년 들어오는 학생들은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바로 배우거든요. 우리 지금 파이썬 언어는 그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바로 가르치고 있죠.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언어가 그 C++, C, C++, 자바,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로 오면서 갈수록 그 쉬워지고 있죠. 배우기가.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신경 안 써도 되게끔, 신경 안 써도 그냥 코딩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결과물 만들어내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해주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C 계열에서 자바로 넘어갈 때는 뭐 메모리를 관리할 필요가 없게끔 됐고요. 가부지 컬렉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뭐 자바에서 파이썬을 넘어가면서는 뭐 변수 타입을 관리할 필요도 없게 되면서 갈수록 사용자에게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다 보니까 누구나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똑같은 모양으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세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전에 뭐 가상화 기반이나 그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웠던 C++나 자바 정도의 서비스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앞으로 나올 서비스들은 어떨까? 훨씬 더 많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로 본다면은 뭐 파이썬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정말 비전공 학생에게도 한번 가르쳐 보는 걸 시도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있으면 될 것인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복잡한 특성을 계속 추상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간편한 인터페이스만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동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핵심이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펑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함수형 실행 코드라고 해서 뭐냐면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여러분들 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 있죠. 포토샵을 갖다가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들 그냥 여러분 PC에다가 포토샵 파일 다운받아서 PC에 설치하시고 PC에서 사용을 하시죠. 그게 일반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노트북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1세대 이전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었다면 지금 요거 인터넷 통해서 웹 브라우저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토샵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접속을 하면 서비스를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면 사용자는 내가 서버를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뭐 필요에 따라서 서버를 확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서비스는 어디선가 돌고 있는 거고 나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사용만 하면 되고 사용하는 만큼만 그냥 가치를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많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그 생활 속에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는 경우에도 우리가 이전에는 MP3 플레이어에 MP3를 넣어서 들었다면 지금 다 구독 서비스로 해서 한 달에 10,000원 뭐 내가 듣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소유와 사용이 분리가 되고 있고 요런 그 서버리스 컴퓨팅 자체가 아예 이전에 이제 서버를 빌려서 자기가 필요한 걸 설치를 했다면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것에서는 서버를 빌릴 필요도 없이 서비스는 만들어져 있고 그 서비스만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서버리스 컴퓨팅을 활용한 좀 많은 다양한 응용 사례들이 지금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저 한 가지 예제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썸네일을 추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지가 있으면 사진이 있을 때 사진에서 핵심 이미지랑 좀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썸네일을 추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업을 하려면 우선 서버를 시작을 해야겠죠. 컴퓨터 서버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운영 체제라고 하는 그 서버를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환경, 뭐 파이썬이면 파이썬 설치를 하고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작성을 실행하는데 요 썸네일 추출하는 코드는 딱 요거예요. 파이썬에서 한 4줄 되는데 4줄을 실행을 하려고 요 이전의 걸 다 해야 되는 거였죠. 가장 해야 되는 거였다면 지금의 흔히 말하는 서버리스 컴퓨팅이나 그 FAS라고 하는 펑션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에서는 그냥 코드가 있어 코드만 등록을 해버리고 요 가운데 부분인데 등록을 해버리면 그냥 특정 지역에 내가 원하는 곳에 파일이 올라왔을 경우에 그냥 썸네일을 추출해주는 작업을 하고 결과물을 저장한 다음에 작업을 끝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서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오버헤드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작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한 약 뭐 차세대 약간의 이제 뭐 한 4, 5년 뒤에 좀 더 이제 많이 응용이 될 거다라고 많이들 이제 보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요 서버리스 컴퓨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롭게 제한되는 개념이고, 좀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여러 오픈 워크로드를 제한하는 걸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뭐 공개도 해서 같이 뭐 이렇게 서로 쓸 수 있게끔 공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가 플랫폼이 많이 나오면서 뭐 구글도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오고 AWS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성능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쓸 때는 어떤 걸 줄여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분석한 논문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좀 열심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새로운 이제 공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응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희가 지금 연구실에서 주로 보는 응용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딥러닝에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아니면 뭐 기계학습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GPU 서버를 써서 서버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그 딥러닝 학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추론 서비스 등도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가능할까? 라는 이제 그런 무릎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만약에 한다면은 기술적으로 어떤 더 진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제공해 줄 수 있을런지 그런 연구를 연구소에서 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이들 동의하고 있어요. 앞으로 약 4, 5년 뒤에는 이렇게 좀 주류로 올 것이다 라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10년 뒤, 한 20년 뒤, 15년 뒤에는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 관점에서 봐서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뿐만 저희 학부, 소프트웨어 학부니까 다들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저희 학부에서 교수님들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은 저희 연구실 외에 하나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공학 전공자에게도.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죠. 근데 그런 이유들을 살펴본다면 과금 모델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요. 복잡한데 뭐냐면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세는 그냥 내잖아요. 내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냥 뭐 얘를 갖다가 선결제하면 또 싸게 해주고 좀 이렇게 뭔가 많이 사용할 때 그러니까 새벽에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싸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니즈를 필요한, 그래서 그게 비용이거든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좀 잘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응용 예제들별로 굉장히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기계학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큰 뭐 작업을 돌린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아니면 딥러닝을 해서 한다든지, 뭐 학습을 한다든지, 추론을 한다든지, 그 작업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또 많은 다양한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에 대한 것도 어렵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게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들이 어떻게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것만 쓰는 거죠. 쓰는 건데 제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제공이 되는 게 한 얼마나 있는지를 그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요 168 AWS Services in 2 Minutes라는 비디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마 재생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길게 보지 못할 것 같고 짧게만 한번 봐볼게요. 한번. 이게 하나씩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다 노래를 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 나오는 것들이 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막 많지는 않아서 다 보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은 못 주시겠어요? 예. 이게 한 2분 동안 결국 가서 그 168개 서비스를 쭉 이렇게 노래로 부르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로 많다. 두 번째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걸 보고 그런데 그만큼 많은 거죠. 사용자들이 이게 많으면
이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쓸 수 없다는 거죠. 최소한 저희 우리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님들도 몰라서 그냥 한두 개밖에 못 쓰는데 저도 사실 이거 거의 모르거든요. 많은 것들 보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많은 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더 이제 중요한 주제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가까운 미래에 이제 다가올 그 서비스에서 이제 그 주목받을 기술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뭔가 과금 사용자가 어떻게 과금이 되는지 그러면 컴퓨팅 자원 및 서비스 선택에서 사용자가 더 이상 이렇게 개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입이 된다면은 더 이상 그 뭐랄까 확장성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하면서 그냥 응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필요로 하는 환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뭔가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그런 쪽의 연구를 많이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에 했던 딥러닝 지금 하고 있는 주요 과제로 딥러닝 환경을 갖다가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그냥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적절히 봐서 작업 특성에 따라서 찾아서 알아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뭔가 자기가 인발부돼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뭐 효율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또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이렇게 구축해주는 그런 과제랑 그리고 뭐 딥러닝 작업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2016 국민대학교 부임한 뒤로 쭉 과제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을 조금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짧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 과금 모델에 대한 거예요. 과금 모델인데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그냥 딱 정액제예요. 1시간당 200원이면 200원, 딱 200원이 나오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도 보면 자기네들 어디 서버를 구축을 해두고 구축된 서버를 가지고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수요 공급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없을 때는 서버가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냥 노느니 그냥 싼 값에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스팟 인스턴스라고 흔히 유휴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요게 이제 예제예요. 예제인데 뭐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정가 빨간색이 여기서 보시는 게 정가라고 보면 요게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가격을 변동을 하는 거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바뀌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요걸 잘 좀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딥러닝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GPU 자원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변화가 크더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휴 자원을 쓰는 대로 쓰면 안 되겠고 요런 좀 전 세계에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을 해서 딥러닝 학습 작업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논문을 쓰고 또 이렇게 데모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는 딥러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작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에는 한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 낮이고 미국 지역이 밤이고 새벽이니까 그쪽이 많이 컴퓨터 서비스 싸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싸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미주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가격이 계속 변하니까 또 한국 시간이 밤이 되고 아시아 지역이 밤이 됐으면 아시아 지역 가격이 떨어지면 작업을 여기서 옮겨와서 여기서 또 실행을 하는 거죠.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전 세계로 해서 유럽, 아시아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딥러닝 학습을 해보니까 가능하더라라는 논문을 발표를 해서 했던 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보면은 그 과금 정책에 대한 걸 갖다가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복잡한 과금 정책을 추상화시킨 다음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얘는 이제, 클라우드 인스턴스에서 좀 자원 복잡도라는 건데, 요 그래프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인공지능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다들, 요걸 좀 바꿔서 가져갔는데 뭐냐면, 인공지능 학습 중에서 CNN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미지 분류하는 작업과, 오른쪽은 LSTM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 한글 처리, 하는 이제 그 두 개의 각기 다른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요 X축에 있는 것들이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들이에요. 각기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들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시간이 요 바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사실 많이 다르죠. 보시면은 좀 이게 얘는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은 또 보시면 이렇게 자연어 처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딥러닝 학습 작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처리에서는 얘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또 자연어 처리가 하니까 얘가 또 제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그럼 또 클라우드를 쓰면서는 시간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이 또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이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 게 점으로 보이는 게 상대적인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분석에서는 얘를 쓰면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만약에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쪽에 걸 선택을 했다. 그러면 뭐 한 10배 넘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사실 알 수는 없죠. 이게 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요 작업에 대한 걸 다른 작업에서 똑같이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작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게 제일 잘 동작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사용자는 그걸 전혀 알 수 없고 사용자는 이걸 일일이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클라우드에서는. 그래서 저 연구실에서 발표한 게 이제 뭐 엠팩이라고 해서 그럼 이렇게 다양한 작업들이 있고 다양한 인스턴스 자원들이 있을 때 작업들이 있고 자원들이 있을 때 어떤 작업이 어떤 자원에서 동작시켰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가장 이제 뭐 효율적인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었고 뭐 기존의 시스템 대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하고 그리고 뭐 또 굉장히 뭐 실험 시나리오 역시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보여줬고요. 예, 이런 게 되어 있고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쭉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발전되어 왔냐? 초기에 굉장히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는 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뭔가 사용자가 이렇게 폭증할 때 그걸 좀 다뤄주고 그리고 뭔가 그 팀 구성원들이 많아졌을 때 그 구성원들에게 컴퓨팅 자원들을 잘 배분해주기 위한 게 이제 목적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써서 좀 서비스 운영 부담을 감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 서비스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뭔가 자원 운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이제 줄여줄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럼 그 다음은 또 뭐가 될 것이냐 결국 그러면 이제 자원 운용뿐만 아니라 자원이나 과금 정책의 선택의 부분에서까지 사용자의 좀 추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그런 거 좀 자가 발전형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이쪽에 관련한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들을 이제 추상화시킴으로써 사용자에게 조금 더 이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방향과 관련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설명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인스턴스 차원에서만 이제 실험을 해보셨는데 그 GPU나 TPU 관련해서 퍼포먼스 비교나 거기서 내부적으로 그 코드 예를 들어서 이제 쿠다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퍼포먼스에서 약간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말씀드리면 그 바로 뒤에 앉아 있는 학생이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이긴 한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리어스가 커요. 달라진 게 크고 또 이게 뭐냐면 또 클라우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다르면 일관적으로 다르면 되는데 또 그 뭐랄까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용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서 이거 정말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사실 선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말씀대로 뭐 쿠다 라이브러리 버전이 있을 수가 있고 하드웨어도 뭐 GPU도 TPU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코드 자체도 뭐 파이토치가 텐스플로우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조합들을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다 해보고 선택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크고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에 굉장히 좀 뭐랄까 가이던스가 없어요. 그리고 없다 보니까 그냥 사용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에 아마 대부분이 비슷하실 거예요. 해보니까 되네? 그럼 계속 쓰는 거죠, 그냥. 왜냐면은 많은 경우에 뭐 AI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 이렇게 뭐 시스템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된다?
그럼 계속 하자 해서 거기서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저 연구에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서비스화 될 거라 기대도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제가 완전 문외한이어서 한 가지 예 괜찮습니다. 그냥 혹시 그 우리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근데 클라우드 서비싱을 우리가 이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가르쳐 드릴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분야별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물리, 화학, 수학 또는 뭐 우리가 지금 화학 뭐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따지고 보면 이제 한쪽으로 시프트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에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새로운 교육을 하려고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엔 맞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에서도 한번 추진하려고 했었던 교육 방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분야별로 모아놓고 동시에 가르쳐서 그 몇 분의 교수님이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렇게 다루시게 되면 그런 교육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네. 저도 좀 같이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클라우드 업체에서 굉장히 큰 사실 그 걱정이 많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급을 하고 싶은데 최소한 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컴퓨터학과 교수님들도 어려워서 사용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고 학부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 수업에서는 이제 4학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저희 그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임성수 학장님이 하는 그 소프트웨어 협력 수업에서 클라우드를 좀 이제 도입을 많이 이제 커리큘럼이 약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대규모 강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성문 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했고 근데 그 회사에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에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컨텐츠를 같이 개발해서 이렇게 뭔가 좀 같이 작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되고 있긴 한데 근데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는 그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은 대상인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어렵다는 그 측면 때문에.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 비전공자를 위한 부분도 충분히 그 공감은 하고 필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드를 할 거면 뭐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운영체제도 좀 가르쳐야지. 그 다 조금씩 가르치다 보면 그냥 학부 4학년 학생은 돼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쳐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이고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그 제한이 좋다고. 제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그 저희 이렇게 바이오 같은 쪽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빅데이터베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접목을 해서 하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전문가들 외에는 접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근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도 다 오픈 상태로 있어요. 저희들도 열어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과기부에서 우리가 바이오 데이터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추진하다가 왜 못했냐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소개하는 걸로만 끝낼 것이냐 아니면 걔들이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처럼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낸다든지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지금까지 배운 교육이 전혀 다른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제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사실은 과기부의 사업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의 책임자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고민인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거를 그다음에 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결을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한 생각인데 첫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습니다. 어떻게 저는 반대로 보면은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은 굉장히 잘 핏이 맞을 여지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 뭐 따로 저희 뭐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한번 좀 더 좀 진지하게 얘기를 끌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육성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아,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럼 흔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업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대형 거대 회사들을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이제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외국 기업에서 이제 서버를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럼 국내에서 그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좀 자국화시키거나 선도하려는 그런 동향이 있는지 그런 견해를 네, 그 굉장히 좀 좋은 지적을 해주셨을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국내 문제이긴 해요. 뭐냐면 이게 질문을 다시 반복드리면은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그 선도 업체들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요 세 개 회사인데 다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나마 중국은 알리바바라고 하는 자국이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얀덱스라고 하는 자기 회사가 있는데 국내는 사실 없어요. KT 네이버가 하는데 굉장히 미비한데 그래서 사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구글, 아마존 정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를 키워야 될 것이냐? 근데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초기에 1세대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보면 있었던 가상화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서비스가 시작은 했는데 사실 그 10년이라는 사이에 저도 너무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그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어땠냐면 야 이거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연구할 게 없다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고 그럼 과연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사실 좀 희망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런 서비스는 어차피 있으니까 우리가 뭐 또 지금 새롭게 들어가서 뭐 정부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국내 뭐 국산 클라우드 해서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도메인에 특화된 응용을 만들어내고 그 응용을 만들어서 응용을 갖다가 서비스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갑자기 데이터 센터를 지어가지고 가상화 기술을 오픈소스 가상화 기술 올려가지고 야 국내 클라우드니까 다 써 하면 쓰겠죠. 근데 그게 사실 좀 뭔가 정부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 민간에서 하기도 사실 기술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걸 자기네도 알 거기 때문에 그래 쉽게 띄워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구글도 내부적으로는 지금 클라우드를 정리 많이 하고 있대요. 기술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에 자기네 그 윈도우 그게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있고 아마존은 초기에 시장을 점령했으니까 구글조차도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리 많이 하고 있는 마당인데 국내에서 뭔가 정부 주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민간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긴 하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좋은 아이디어로 뭐 학부학생이라도 이렇게 뭐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이 더 제 생각에 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다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 좋은 되게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좀 질문이 네.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용 클라우드 뭐 서버 이런 거에서 뭐 나스나 네. 뭐 시놀로지 저도 지금 연구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클라우드가 아까 구글에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수익이 어떻게 날까? 이게 뭐 각자 컴퓨터 뭐 어떤 사용자들마다 자기 컴퓨터를 갖다 놓고 쓰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클라우드에 놓으면은 혹시 보안과 관련돼서 이게 다 뺏기지 않을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완전히 터놓고 여기에만 딱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화 모델
거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보안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보안 관점, 보안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맞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데이터를 다른 외국에 클라우드에 올렸을 때 그게 안전할 것인가, 걔들이 그 데이터를 보지 않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은 저희 학과에 이제 보안하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쪽 보안학회에서 발표를 하니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다 이제 컴퓨터 시권에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의 그 걱정은 같은 식으로 우리 데이터를 거기다 가서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뒤쪽에 포함을 시킬까 하다가 사실 저도 좀 약간 설익은 주제이기도 해서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동형 암호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사용자의 그 데이터를 올렸으면 그 데이터를 올릴 때 암호화를 해서 올리고 연산 자체도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저 암호 쪽에 사실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 것 같고, 너무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서 하드웨어 관점에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요 하드웨어는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다. 그 서비스 사용자 이거 말로는, 그러니까 사용자 말고, 그러니까 벤더 자체도, 그러니까 AWS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들어갈 수 없는 요런 그 엔클레이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엔클레이브라고 해서 뭐가 보호된 지역이고, 요 엔클레이브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누구도 요 지역에는 허가된 사람 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지금 서비스가 은희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IBM이 좀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컨피덴셜 컴퓨팅이라고 해서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어느 분은 못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특히나 뭐 국내의 뭐 정보 유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암호학적으로 다루는 어프로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은 가까운 시일 내에는 하드웨어적으로 다루는 게 조금 더 핵심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AI 쪽 공부한다고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콜랩이라는 이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뭐 12시간은 무료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쓰다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구글에서 이걸 다 뽑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민하고 있고, 뭔가 또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향후 한 수년간 안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실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강의 정말 발표를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전공이 사회과학이어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질문은 잘 만들지는 잘 못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SPSS나 CES 같은 이제 컴퓨팅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리스를 해서 이제 사회과학도나 아니면 자연과학한테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을 내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제 R이 생겨가지고, R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R이 생겨서 이제 SPSS니 뭐 CES니 뭐 다른 MX니 모든 프로그램을 공짜로 프리로 그러니까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사실은 R을 아는 사람은 학교에서 사실은 뭐 CES니 SPSS를 굳이 리스를 해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돈을 들여서 나눠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워드나 아래 한글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통합하는, 그러면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들이 들을 다 통합을 해서 더 이상 뭐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리스를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미래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R이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일단 상용 프로그램들이 하던 걸 이제 오픈 소스로 공개해서 쓸 수 있게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R이란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아마도 저희
마이크가 사용하실 때는 그냥 본인 PC에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냥 R은 어디 거나 그냥 어디 클라우드에 설치가 돼 있고 그냥 접속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서 사용하는 서버의 그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 용량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CPU가 얼마고 뭐 메모리 디스크는 얼마가 있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무한정 확장해서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된다. 그렇게 보면 더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뭐 MS 워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요 강의 슬라이드 준비할 때도 저는 뭐 파워포인트 쓰지 않고 구글 슬라이드라고 하는 그냥 웹에서 다 작업을 다 해버리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좀 반드시 본인의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된 원격지에 있는 서버에서 뭔가 저장을 하고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변화는 뭐 필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MP3를 더 이상 저기 핸드폰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스트리밍을 해서 듣는 것처럼 그런 게 많은 소프트웨어에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거 발표 준비하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게임을 이제 보통 이제 저 게임도 좋아해서 많이 하곤 하는데 사서 썼는데 이제 사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자체도 구독하는 서비스를 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구독을 하는, 그러니까 R 같은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그 자체를 이제 구독을 해서 클라우드로부터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감사합니다. 예.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은 하나 더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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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